베아트리체.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나는 방학 끝머리에 SC로 떠났다. 부모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하숙하게 될 학교 선생님의 보호 아래 나를 맡기며 온갖 정성을 다하셨다. 만약 부모님이 나를 어떤 운명 속에 남겨두고 가는지 아셨더라면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리셨을 것이다. 내가 시간이 흘러 착한 아들이자 유용한 시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본성이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아버지 지배하는 지붕 아래서 그곳을 지배하는 정신 속에서 행복해지려 했던 나의 마지막 시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때로는 거의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다. 견진성사 직후 방학 때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기이한 공허함과 고립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일은 내게 묘하게도 쉬웠다. 나는 내가 더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울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나는 언제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고 본래 꽤 착한 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외부 세계에 철저히 무관심해졌다. 며칠 동안 내가 하는 유일한 일은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내 안에서 지하수처럼 포효하는 어둡고 금기된 본능의 물결을 듣는 것뿐이었다. 지난 반년 사이 나는 키가 훌쩍 컸고 여위고 호리호리한 미성숙한 모습이었다. 소년 시절의 상냥함은 내 성격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 스스로도 이런 나를 좋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종종 막스 데미안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증오했다. 나의 삶이 도덕적으로 황폐해진 책임을 그에게 돌렸으며 나는 그 황폐함을 일종의 고약한 질병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했다. 처음에는 하숙집에서 환영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했다. 아이들은 처음에 나를 골탕 먹이다가 나중에는 나를 질 나쁜 녀석이나 괴짜로 취급하며 멀리했다. 나는 그런 내 처지가 마음에 들었고 고독한 자아 속으로 물러나 이따금 냉소적인 말을 내뱉으며 내 배역을 과장해서 연기하기까지 했다. 겉으로는 아주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우울과 절망에 남몰래 좀먹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쌓아온 지식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내가 들어간 학급은 이전에 다녔던 학교보다 진도가 늦었기에 나는 동급생들을 단순한 어린애들로 여기며 경멸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런 태도는 1년 넘게 지속되었다. 방학 때 처음으로 집에 갔을 때도 변화는 없었고 나는 기쁘게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11월 초순이었다. 나는 날씨와 상관없이 명상에 잠겨 짧은 산책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럴 때면 종종 일종의 기쁨을 경험하곤 했다. 그것은 우울과 세상에 대한 경멸, 그리고 자기 혐오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도시 외곽의 눅눅하고 안개 자욱한 황혼 속을 거닐고 있었다. 공원의 넓은 산책로는 완전히 비어있어 나를 유혹하듯 펼쳐져 있었다. 길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나는 쾌락을 느끼듯 발로 낙엽을 파헤치며 걸었다. 축축하고 씁쓸한 냄새가 났다. 저 멀리 나무들이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높고 어둡게 솟아있었다. 길끝에서 나는 멈춰서서 결정하지 못한 채 검은 잎사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기분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부패와 죽음의 눅눅한 냄새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아,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한가. 그때 비옷깃을 휘날리며 한 남자가 옆길에서 나타났다. 내가 막 가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어이, 싱클레어. 그는 하숙집 상급생인 알폰스 백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늘 즐거웠고 그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으나 그가 다른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듯 나를 비꼬거나 할아버지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만은 싫었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센 것으로 통했고 사감 선생님께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졌으며 수많은 학교 전설의 주인공이었다. 여기서 뭐해? 상급생들이 가끔 우리에게 선심 쓰듯 말을 걸 때 사용하는 다정한 말투로 그가 물었다. 내기해도 좋아. 시라도 쓰고 있었지?
꿈도 안 꿨는데요. 내가 퉁명스럽게 부인했다. 그는 웃으며 내게 다가왔고 우리는 한동안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해 못할까 봐 겁낼 것 없어, 싱클레어. 안개 낀 저녁에 산책할 때의 그 기분 나도 알거든. 가을이 주는 생각들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자연과 저물어가는 청춘에 대해 시를 쓰게 되지. 다 비슷한 거야. 하일리히 하인에 읽어봤어? 전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요. 나는 방어하듯 말했다. 오, 그래. 하지만 이런 날씨엔 조용히 앉아 와인이나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사람한테 좋다고 생각해. 나랑 같이 좀 갈래? 마침 나도 혼자거든. 아니면 싫으니? 너 같은 모범생을 내가 타락시키고 싶지는 않네, 친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변두리의 어느 작은 술집에 앉아 지리 의심스러운 와인을 마시며 투박한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리 즐겁지 않았지만 내게는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다. 와인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곧 말이 많아졌다. 마치 내 안의 창문이 활짝 열리고 그 사이로 세상이 비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정말 지독하리만치 오랫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으니까. 나는 상상력을 한껏 발휘했고 일단 말문이 터지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백은 즐겁게 내 말을 경청해 주었다. 드디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내가 아주 대단한 녀석이자 똑똑한 악동이라고 치켜세웠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생각들을 쏟아내며 내 견해를 전달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른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군가에게 내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나를 똑똑한 악동이라 불렀을 때 그 효과는 마치 달콤하고 강한 와인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세상이 새로운 색채로 빛났고 수백 개의 원천에서 생각이 솟구쳤으며 내 안에서는 기지와 열정이 불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들과 동급생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우리가 서로를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리스인들과 이교도들에 관해 대화했고 백은 어떻게든 여자들에 대한 내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내게는 경험도 들려줄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느끼고 상상했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와인의 힘을 빌려도 그 생각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백은 여자애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나는 빛나는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들은 이야기들은 믿기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평범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와 자명한 사실처럼 보였다. 아마 18살쯤 되었을 알폰스 백은 이미 경험이 풍부한 남자였다. 그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자신들에게 정중하게 구는 걸 좋아하지만 대체로 그 이상 나아가는 건 너무 무서워한다고 말해주었다. 부인들을 상대할 때는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인들이 훨씬 더 영리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연필과 공책을 파는 야겔트 부인은 다루기가 훨씬 쉬웠다고 했다. 그녀의 가게 계산대 뒤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책에도 차마 실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나는 매료된 채 앉아 있었다. 머리가 핑핑 돌았다. 분명 내가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금시초문인 이야기였다. 적어도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가짜 같은 구석이 있었고 모든 것이 더 사소하고 평범하게 느껴져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현실이었고 사랑이자 모험이었으며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차 수준이 낮아졌고 타락해갔다. 나는 더 이상 똑똑한 꼬마가 아니라 한 남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일개 소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지난 몇 달간의 내 삶과 비교하면
이것은 황홀했고 천국 같았다. 게다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듯이 이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선술집에 앉아있는 것부터 대화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전부 말이다. 어쨌든 나는 내가 기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밤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늦은 밤, 희미하게 타오르는 가스등 아래 차갑고 축축한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향했고,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그것은 유쾌하지 않았고 최고조로 불쾌했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매력과 달콤함이 있었다. 그것은 난교와 반항, 기계와 삶의 맛이 났다. 백은 용감하게 나를 부축했고 내가 생초보라며 투덜거리면서도 나를 반쯤 안다시피 끌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운 좋게도 그는 1층에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우리 둘 다 안으로 몰래 잠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짧고 무거운 잠에서 고통스럽게 깨어나 정신이 들자마자 미칠 것 같은 가책이 몰려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내가 여전히 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옷과 신발은 바닥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담배와 구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두통과 메스꺼움, 미칠 듯한 갈증 사이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나의 고향,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을 보았다. 평온하고 아늑한 내 침실과 학교, 그리고 시장 광장을 보았다. 데미안과 견진 성사 수업, 그 모든 것은 밝고 찬란했으며 경이롭고 신성하며 순결했다. 그 모든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것이었음을,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거부하고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스럽고 친밀했던 모든 것, 유년 시절의 첫 황금기부터 부모님께 받았던 모든 것, 어머니가 해주신 입맞춤 하나하나, 크리스마스, 집에서의 그 경건하고 밝은 일요일 아침들, 정원의 꽃들까지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다. 내가 발로 그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만약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나를 결박하고 신성을 모독한 자이자 인류의 쓰레기라며 교수대로 끌고 갔더라도 나는 순순히 따랐을 것이다. 기쁘게 갔을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것이 내 감정의 실체였다. 세상을 경멸하며 활보하던 나. 그토록 정신적 자부심이 강했고 데미안의 생각들을 공유했던 나. 그런데 지금의 나는 술에 취해 오물에 더러워진 채 혐오스럽고 저속하며 가증스러운 본능에 휩쓸린 방탕한 짐승이자 지구상의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지저분한 돼지처럼 보였다. 순결과 감미로운 다정함이 화사한 꽃으로 피어있던 그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내가 말이다. 나는 여전히 내 입에서 새어나왔던 그 술 취한, 자제력 없는, 발작적이고 바보 같은 웃음소리를 혐오와 구역질을 느끼며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겪는 데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눈먼 채 무딘 삶을 살아왔고 내 마음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황폐해진 채 닫혀 있었기에 이런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 이 전적으로 끔찍한 기분조차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적어도 그것은 감정이었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감정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비참함 속에서 해방의 기운과 봄이 다가오는 듯한 혼란스러운 감각을 경험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첫 번째 방탕은 곧 다른 방탕으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술판이 잦았고 공부하는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졌다. 나는 그런 짓을 벌이는 무리 중 가장 어린 편이었지만 단순히 끼워주는 풋내기 취급을 받던 단계를 지나 곧 지도자이자 스타로 떠올랐다. 나는 무모한 녀석으로 이름을 날렸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술을 마셔댔다. 다시 한번 나는 전적으로 어둠의 세계, 악마에게 속하게 되었고 이 세계에서 나는 멋진 녀석으로 통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정신 상태는 처참했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방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고 친구들로부터는 지도자이자 대단한 녀석, 지독하게 재치있고 기운 넘치는 술친구로 우러러 보임을 당했지만 나의 불안한 영혼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어느 일요일 아침 술집에서 나오다가 거리에서 아이들이 갓 빗은 머리에 주일 복장을 하고 밟고 만족스럽게 노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난다. 지저분한 술집에 맥주 얼룩이 진 더러운 탁자에 앉아 끔찍한 독설로 친구들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겁을 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조롱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은밀하고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면에서 나는 지난날의 삶과 어머니, 하느님을 생각하며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내가 내 동료들과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그들 틈에서도 여전히 외로웠던 것, 그리고 위에서 묘사한 방식으로 고통받았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들 중 가장 거친 녀석들과 함께 술판의 영웅이었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조롱꾼이었다. 나는 선생님, 학교, 부모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용기와 기지를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지저분한 이야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어주었고 가끔은 나 스스로 한두 마디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 술 친구들이 여자애들과 어울리러 갈 때면 나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내 대화 내용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난봉꾼이었겠지만 나는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절망적인 그리움을 품은 채 홀로 뒤에 남겨지곤 했다. 나보다 더 상처받기 쉽고 나보다 더 순결한 사람은 없었다. 이따금 시내에서 예쁘고 깨끗하며 밝고 매력적인 젊은 소녀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은 내게 너무나 훌륭하고 순결해서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경이롭고 순수한 꿈속의 여인들처럼 보였다. 나는 오랫동안 야겔트 부인의 문구점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는데 그녀를 볼 때마다 알폰스 백이 그녀에 대해 해준 말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 새로운 무리의 구성원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깨달을수록 그들과 관계를 끊기는 역설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술을 마시고 허풍을 떠는 것이 정말 즐거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매번 술판이 끝난 뒤 겪는 고통스러운 후유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술에 익숙해진 적도 없었다. 나는 마치 강요당하듯 그 일을 했다. 달리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전적으로 무지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끊임없이 이끌리는 그 수많은 다정하고 순결하며 친밀한 기분들이 겁이 났고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사랑에 대한 부드러운 생각들이 두려웠다. 내게 가장 부족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친구였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동급생이 두세 명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착한 무리에 속해 있었고 나의 악행은 이미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모든 이들에게 나는 발 딛는 땅조차 요동치게 만드는 구제불능의 도박꾼처럼 통했다. 선생님들도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여러 차례 엄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나의 최종적인 퇴학 처분은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범생이기를 포기했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예감 속에 어떻게든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다. 하느님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식하게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내 경우엔 이러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추방당해 불결하고 끈적끈적한 몸으로 깨진 맥주병 조각 위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기어다니며 끔찍하게 불결한 길을 내려가는 악몽과도 같았다. 아름다운 공주를 찾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와 더러운 웅덩이로 가득한 악취나는 뒷골목에 갇혀버리는 그런 꿈들이 있다. 내가 바로 그랬다. 이 결코 고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 나는 외톨이가 될 운명이었고 나와 나의 유년 시절 사이에 빛나는 광선 속에서 무자비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닫혀버린 에덴의 문을 두게 되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향수병의 각성이었으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의 시작이었다. 하숙집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놀란 아버지가 처음으로 SC에 나타나 예고도 없이 나를 마주했을 때 나는 지독한 공포를 느꼈다.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두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나는 이미 냉혹하고 무심해져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꾸짖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으라고 애원하셔도 나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학교에서 쫓겨나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를 감화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 알바 아니었다. 아버지가 떠나실 때 그분이 가엾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다. 나에게 다가올 길을 찾지 못하신 것이다. 나는 잠시 동안 아버지가 당해도 싸다는 고약한 마음까지 먹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술집을 전전하고 방탕하게 구는 기괴하고 볼품없는 방식으로 나는 세상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 그것은 나만의 저항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망치고 있었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 때때로 나는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만약 세상이 나 같은 놈을 쓸모없어 한다면, 우리를 위한 더 나은 자리가 없다면, 더 고귀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악마에게나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말이다. 그건 세상이 자초한 일이었다. 그해 크리스마스 방학은 말할 수 없이 불쾌했다. 나를 다시 보신 어머니는 공포에 질리셨다. 키는 커졌지만 여인네 얼굴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잿빛으로 망가져 있었고 이목구비는 탄력을 잃었으며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이제 막 나기 시작한 콧수염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안경은 나를 더욱 낯설게 보이게 했다. 누이들은 나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며 낄낄거렸다. 아주 즐거운 광경이었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몇몇 친척들과의 인사도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밤이 불쾌했다. 그날은 내가 태어난 이래 우리 집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고 환희와 사랑, 감사가 넘치며 부모님과 나 사이의 유대를 쇄신하는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우울하고 거북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듯 들판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 관한 복음서 구절을 읽으셨고 누이들은 선물이 놓인 테이블 앞에서 늘 그러셨듯 환하게 빛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펐고 늙고 부자연스러워 보이셨다. 어머니는 불행해 보이셨다. 내게는 선물도 축복도 복음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것들이었다. 진저브레드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고 달콤한 추억처럼 짙은 향기를 뿜어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향긋했지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저녁과 방학이 빨리 끝나기만을 갈망했다. 그렇게 겨울 전체가 흘러갔다. 머지않아 학교 당국으로부터 엄중한 훈계를 받았고 퇴학 처분을 경고받았다. 이 상태가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막스 데미안에게 특별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SC에서의 첫 학기에 그에게 2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기에 방학 때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알폰스 백을 만났던 바로 그 공원에서 찔레 울타리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하던 초봄의 어느 날, 한 소녀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갉아먹는 듯한 걱정과 생각에 휩싸인 채 혼자 산책 중이었다. 게다가 끊임없는 금전적 곤란에도 처해 있었다.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었고 집에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했다. 여러 상점에는 시가 같은 것들을 외상으로 달아놓은 장부가 쌓여 있었다. 이런 걱정들이 아주 절박했던 건 아니었다. 학교 생활이 끝장나고 내가 물에 빠져 죽거나 감화원에 가게 된다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이런 불쾌한 일들에 직면했고 그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 봄날 공원에서 만난 그 소녀에게 나는 강렬하게 끌렸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우아하게 차려입었고 지적이고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유형에 속했고 그녀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성숙해 보였다.
우아하고 몸매가 좋았으며 이미 거의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이목구비에 남아있는 젊은 활기가 내 마음을 몹시 사로잡았다. 사랑에 빠질 만한 소녀에게 다가가는 행운은 내게 한 번도 없었으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인상은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 깊었고 이 홀림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강력했다. 갑자기 내 앞에 다시 하나의 형상, 숭배해야 할 형상이 우뚝 섰다. 내게 숭배하고 경배하려는 갈망만큼 깊고 강렬한 욕구나 충동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단테를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장하고 있던 영국 그림의 복제본을 통해 그녀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그 그림은 영국 라파의 전파 화풍의 소녀상으로 팔다리가 아주 길고 가냘프며 작고 긴 머리와 영성화된 손과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다. 내가 본 아름다운 소녀가 이 그림과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특유의 날씬함과 소년 같은 유연함, 그리고 마치 영혼이 깃든 듯한 얼굴의 영성적인 분위기를 그녀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그녀는 내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형상은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나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나를 위한 성소를 열어주었고 내가 사원에서 기도하게끔 만들었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나는 술판과 밤마다 벌이던 일탈에서 발을 뗐다. 다시금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기쁘게 독서에 몰입했으며 다시 산책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회심을 두고 주변의 비웃음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사랑하고 숭배할 무언가가 있었고 다시금 이상이 생겼다. 삶은 다시금 암시와 다채로운 비밀의 뉘앙스로 가득 찼으며 덕분에 나는 동료들의 조롱에도 무감각해질 수 있었다. 비록 내가 경배하는 한 장의 그림에 속박된 종이자 노예가 되었을지언정 나는 다시금 나 자신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그 시절을 어느 정도의 감동 없이는 떠올릴 수 없다. 나는 내 주변에서 산산조각 났던 그 시절의 폐허 위로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 다시 한번 밝은 세계를 건설하려 애썼다. 어둠과 악을 물리치고 나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오로지 빛 속에서만 거주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하지만 내가 세운 이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로, 즉 책임없는 안전함 속으로 되돌아가거나 기어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고안해낸 새로운 봉사였으며 거기에는 책임과 자기 훈련이 따랐다. 나를 괴롭혔고 내가 끊임없이 도망치려 했던 성적의식은 이제 이 신성한 불꽃 속에서 정신과 헌신으로 승화되었다. 잔혹하고 끔찍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밤에 신음하지 않을 것이며 음란한 그림 앞에서 가슴 설레거나 금지된 문틈으로 귀를 기울이는 음탕한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 대신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로 제단을 세웠고 나 자신을 그녀에게 봉헌함으로써 정신과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회수한 나 자신의 일부분을 빛의 세력을 위한 희생 제물로 가져온 것이다. 나의 목표는 정욕이 아니라 순결이었고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영성이었다. 베아트리체를 향한 이 숭배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숙한 냉소주의자였던 나는 이제 성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원의 봉사자가 되었다. 습관처럼 젖어있던 타락한 생활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려 노력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말투와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순결과 고결함, 그리고 품이라는 기준을 세워 나 자신을 다스렸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여야 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으며 몸을 곧게 펴고 더 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를 익혔다. 관찰자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르나 내게 그것은 신성한 예배의 수행이었다. 나의 새로운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찾았던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결실을 보았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소장하고 있던 영국의 베아트리체 그림이 실제 그녀와 충분히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만의 베아트리체를 직접 그려보고 싶었다. 새로운 즐거움과 희망에 부풀어 나는 내 방으로 얼마 전부터 독방을 쓰게 되었다. 아름다운 종이와 물감, 붓을 가져왔다. 팔레트와 도자기 그릇, 유리잔과 연필들을 준비했다. 작은 튜브에 든 고운 수채화 물감들은 나를 매료시켰다. 특히 밝은 크롬 그린 색이 기억나는데 하얀 튜브에서 처음 짜냈을 때의 그 강렬한 빛깔을 지금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은 어려웠기에 처음에는 다른 것들을 시도했다. 상상력을 발휘해 장식 문양과 꽃, 작은 풍경들을 그렸다. 예배당 근처에 나무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는 로마식 다리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종종 이 취미에 완전히 몰입하곤 했는데 물감 상자를 가진 아이처럼 행복했다. 마침내 나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실패였고 나는 그것들을 버렸다. 거리에서 가끔 마주치는 그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나의 인상을 종이 위로 옮기는 일은 더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나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그저 나의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색채와 붓의 흐름에 맡긴 채 이미 시작된 얼굴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가 꿈꾸던 얼굴이 나타났고 나는 그것이 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시도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마다 형상은 더 선명해졌고 내가 추구하는 전형에 가까워졌지만 실제 모습과는 결코 닮지 않았다. 나는 점점 꿈결 같은 기분으로 붓을 놀려 선을 긋고 면을 채우는 일에 익숙해졌다. 나의 스케치들은 몇 번의 붓질 끝에 무의식으로부터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전의 것들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주는 얼굴 하나를 완성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베아트리체를 실물처럼 그리겠다는 생각을 접은 지 오래였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라기보다 청년의 머리에 더 가까워 보였다. 머리카락은 내가 본 예쁜 소녀처럼 금발이 아니라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었고 턱은 강하고 단단했지만 입술은 꽃처럼 붉었다. 이목구비는 마스크처럼 뻣뻣했으나 인상적이었고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성된 스케치 앞에 앉아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일종의 신상 같기도 했고 신성한 가면 같기도 했다.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이며 나이를 가늠할 수 없고 몽상가 같으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였으며 뻣뻣하면서도 남몰래 살아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얼굴은 내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고 나에게 속해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꽤나 명령적이었다. 그리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닮은 듯한 구석이 있었다. 그림은 한동안 내 생각과 삶을 공유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들이 보고 비웃지 못하도록 서랍 속에 숨겨두었지만 작은 내 방에 혼자 있게 되자마자 그림을 꺼내어 그것과 교감을 나누었다. 매일 밤 침대 맞은편 벽에 그림을 핀으로 꽂아두고 잠이 들 때까지 응시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내 시선이 닿는 것도 그 그림이었다. 바로 그 무렵 나는 어린 시절에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은 꿈을 전혀 꾸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제 꿈들이 다시 찾아왔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형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내가 그린 그 이미지가 자주 등장했다. 살아 움직이고 말을 걸었으며 다정하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했다. 어떤 때는 얼굴을 찌푸린 괴상한 표정이었다가도 어떤 때는 무한히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고결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갑자기 이 그림의 원형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익은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아는 것 같았고 태초부터 나를 사랑해 온 것 같았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종이를,
그 짙은 갈색 머리카락과 반쯤 여성스러운 입술, 그리고 물감이 마르면서 우연히 생겨난 기이한 광채를 띤 강인한 이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이 그림의 실물을 어디선가 만났었다는 지식과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 얼굴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그 눈을 응시했다. 멍하니 앞을 주시하는 녹색 빛깔의 커다란 두 눈,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약간 더 높이 솟아 있었다. 그 순간 오른쪽 눈이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경련하듯 움찔거렸고 그 움직임을 통해 나는 이 그림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어째서 이렇게 늦게야 알아차린 것일까?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나중에 나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데미안의 실제 이목구비와 그 그림을 자주 비교해 보았다. 닮기는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것은 분명 데미안이었다. 초여름의 어느 저녁, 서쪽으로 난 창을 통해 붉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베아트리체, 혹은 데미안의 이 그림을 창문 가로틀에 꽂아두고 저녁 해가 그 그림을 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굴의 윤곽은 모두 사라졌지만 붉게 테두리진 눈과 이마의 광채, 그리고 강렬하고 붉은 입술이 종이 표면 위에서 깊고 거칠게 타올랐다. 빛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차츰 이것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이 나를 닮은 것은 아니었다. 그럴 의도로 그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삶으로 이루어진 무언가, 나의 내면, 나의 운명 혹은 나의 수호심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내가 만약 또 다른 친구를 찾는다면 그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내게 연인이 생긴다면 그녀 또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나의 삶과 죽음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것은 내 운명의 소리와 리듬을 담고 있었다. 그 몇 주 동안 나는 이전에 읽었던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감명을 준 책을 읽기 시작했다. 훗날 니체의 책들을 제외하고는 이토록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은 책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편지와 격언들이 담긴 노발리스의 저서였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 책은 나를 매료시켰고 내 생각을 온통 차지했다. 그중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펜을 들어 그림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운명과 영혼은 하나의 개념을 일컫는 두 이름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나는 내가 베아트리체라 부르던 소녀와 자주 마주치곤 했다. 그녀를 보아도 아무런 동요가 일지 않았지만 종종 이런 감정의 조화를 느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아니, 정확히는 너와 내가 아니라 너의 그림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너는 내 운명의 일부분이야.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금 간절해졌다. 몇 년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방학 중에 딱 한 번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제 보니 내가 이 짧은 만남을 이야기에서 빠뜨렸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수치심과 자만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라도 그것을 보충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느 방학 때였다. 나는 약간 지치고 세상사에 무심한 체하며 마을을 활보하고 있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내가 경멸하는 속물적인 시민들의 변함없는 모습들을 훑어보며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옛 친구를 만났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내 생각은 프란츠 크로머의 사건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데미안이 정말로 그 일을 잊었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다. 고작 어리석은 어린 시절의 일 때문에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쾌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넬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침착하게 인사했고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정말이지 예전 그대로의 악수였다. 그토록 강하고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고 남자다운 손길.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많이 컸구나, 싱클레어.
그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언제나처럼 늙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나처럼 젊어 보였다. 그는 산책을 제안했고 우리는 과거가 아닌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 대화했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 어리석고 유치한 편지들을 그 역시 잊었기를 바랐다. 그는 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베아트리체도 초상화도 없던 시절로 나는 여전히 방탕함에 빠져 있었다. 마을 밖에서 나는 그에게 선술집으로 가자고 청했다. 그는 응했다. 나는 짐짓 으스대며 와인 한 병을 주문하고 2잔을 채웠다. 대학생들의 술버릇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첫 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선술집에 자주 가니? 그가 내게 물었다. 아, 그럼요. 나는 짐짓 느릿한 말투로 대답했다. 달리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결국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재미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럴 거야. 분명 거기엔 아주 즐거운 구석이 있지. 도취, 바쿠스적인 축제 같은 건 말이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 선술집을 드나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그런 방종의 미덕이 사라진 것 같아. 선술집 습성에는 전형적인 속물성, 부르주아적인 냄새가 나거든. 물론 딱 하룻밤, 횃불을 밝히고 제대로 된 난교와 술판을 벌이는 건 몰라도 말이야. 하지만 잔을 비우고 또 비우며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건 진짜가 아니야. 파우스트가 저녁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들이켜며 다소 적대적인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파우스트는 아니잖아요. 내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는 약간 놀란 기색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얘의 그 우월한 방식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로 싸워서 뭐 하겠니? 어쨌든 술꾼이나 난봉꾼의 삶이 결점 없는 시민의 삶보다는 훨씬 흥미진진할 것 같긴 해. 그리고 어디선가 읽었는데 방탕한 삶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 중 하나라고 하더군.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예언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 그 전에는 그도 일종의 한량의 난봉꾼이었지.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그가 나보다 우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사에 통달한 체하며 말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법이죠. 전 예언자 같은 게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데미안은 반쯤 감은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싱클레어, 그가 천천히 입을 뗐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게다가 우리 둘 중 누구도 내가 어떤 목적, 을 위해 술을 마시는지 모르지. 내 아내는 너를 대신해 너의 삶을 명령하고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아는 무언가가 있어. 그걸 깨닫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있거든. 하지만 미안하구나. 난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우리는 작별 인사를 길게 나누지 않았다. 나는 몹시 낙담한 채 자리에 남아 남은 술을 비웠다. 일어서려 할 때 보니 데미안이 이미 술값을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데미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자 이 작은 사건이 다시금 떠올랐다. 선술집에서 그가 했던 말들이 예전의 신선함과 의미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좋은 일이다. 나는 이제 캄캄해진 창가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그 그림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안에 그 누군가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아, 데미안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내게 그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가 어디에선가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것과
그가 학교를 마친 뒤 그의 어머니도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크루머 사건 때부터 시작된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추억을 불러냈다. 그가 예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오늘날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고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지막,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만남에서 그가 난봉꾼과 성자에 대해 했던 말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내 상황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방탕한 생활로 감각이 무뎌진 채 오물과 술 속에서 살다가 이전과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생의 충동, 즉 순결에 대한 갈망과 성스러워지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깨어나지 않았던가? 나는 그렇게 추억에서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밤은 깊었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상 속에서도 나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가 프란츠 크루머에 대해 처음으로 내게 물으며 나의 첫 번째 비밀을 알아맞혔던 그 밤나무 아래의 시간이었다. 등굣길의 대화, 견진 성사 수업 등 이런저런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러다 나는 막스 데미안과의 아주 첫 만남을 기억해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잠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기억이 났다. 우리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카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게 들려준 직후였다. 그때 그는 우리 집 대문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쐐기돌에 새겨진 낡고 거의 마모된 문장에 대해 내게 말을 건넸다. 그는 그 문장이 흥미롭다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에 관한 꿈을 꾸었다. 문장은 끊임없이 변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기도 했고 작고 회색이었다가 다시 아주 크고 화려한 색깔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그것이 언제나 똑같은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침내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것을 삼키자 문장에 새겨진 그 세간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배는 부풀어 올랐고 새는 나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는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났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한밤중이었고 방 안으로 들이치는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는데 바닥에 놓인 밝은 물체를 밟았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그것은 나의 그림이었다. 그림은 젖은 바닥에 떨어져 돌돌 말려 있었다. 그림을 말리기 위해 나는 두 장의 흡수지 사이에 그것을 펼쳐놓고 무거운 책 아래에 두었다. 다음 날 확인했을 때 그림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림이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창백해지고 작아져 있었다. 이제 그것은 정확히 데미안의 입술이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로 문장에 새겨진 그 새였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었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우리 집 문 바로 앞에 서서 보아도 너무 낡고 여러 번 페인트 칠이 더씹혀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새는 무언가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꽃일 수도, 바구니나 둥지, 혹은 나무 꼭대기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런 세세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했다. 어떤 혼란스러운 부추김에 이끌려 나는 곧바로 강렬한 색채를 쓰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서 새의 머리는 금빛 찬란한 노란색으로 빛났다. 나는 마음이 내킬 때마다 틈틈이 작업을 계속했고 며칠 뒤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맹금이었다. 몸의 하반신은 어두운 지구, 터레스트리엘 글로브 속에 박혀 있었고 새는 마치 거대한 알에서 빠져나오려는 듯 그곳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배경은 하늘색이었다.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볼수록 이것이 바로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다채로운 색깔의 문장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설령 그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당시의 모든 충동이 그러했듯 몽상적인 방식에서 비롯된 어떤 암시에 따라 그에게 매 그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에게 닿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림 위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내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테두리를 자른 뒤 커다란 종이 봉투를 샀고 그 위에 친구의 예전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송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나는 평소보다 열심히 학교 공부에 매진했다. 갑자기 나의 불량한 행실이 바뀐 것을 보고 선생님들도 다시 나를 좋게 봐주기 시작하셨다. 그렇다고 내가 아주 모범생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반년 전만 해도 내 퇴학이 기정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나도 다른 누구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듯했다. 아버지는 이제 예전처럼 꾸지람이나 협박 없이 밝은 어조로 편지를 보내오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나 그 누구에게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의 이런 변화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바람과 일치한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었다. 이 변화는 나를 타인들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고립시켰다. 나 자신조차 이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나를 데미안에게로 혹은 머나먼 운명에게로 인도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시작은 베아트리체였지만 한동안 나는 나의 그림들과 데미안에 대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아주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살았기에 그녀는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꿈이나 기대,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주제를 입 밖으로 꺼낼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다.